상권 일장 미래를 향한 공부. 2009년 3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강의실. 자, 오늘은 분산 컴퓨팅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의 설명이 시작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맨 뒷자리에 앉은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유독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아저씨, 필기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옆자리 20대 학생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배울 게 많아서요. 전공이 뭐셨어요? 컴퓨터 공학과 전혀 다른 분야 같은데. 금융업계에서 일했어요. 47세의 나이에 시작한 대학원 생활은 예상보다 흥미로웠다. 김준혁 씨, 과제 제출하셨나요? 조교가 물었다. 준혁은 다른 학생들보다 항상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과제를 제출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와, 이거 거의 논문 수준인데요? 다른 학생들은 5페이지인데 김준혁 씨는 15페이지네요. 궁금한 게 많아서 좀 더 파봤습니다. 실제로 준혁은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20년간 쌓은 금융 지식과 새로 배우는 컴퓨터 기술을 연결해 보려고 노력했다. 4월 어느 날 암호학 수업에서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다. 해시함수의 특성 중 하나는 역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출력값으로부터 입력값을 추정할 수 없죠.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준혁은 번뜩 깨달았다. 이거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구나. 수업이 끝나자 준혁은 교수를 찾아갔다. 교수님, 혹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이요? 아직 이론적인 개념에 불과한데 실용성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하지만 준혁은 확신이 있었다. 그날부터 준혁은 블록체인 관련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 영어 논문을 해석하며 밤새워 공부했다. 금융 전문가로서의 통찰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 중앙은행 없이 화폐를 발행한다는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야.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준혁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의 한계. 1.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2. 실제 사용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 3.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5월 준혁은 동기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해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요. 경험이 도움이 되나 봐요. 여러분이 기술적 이해는 더 빠르지만 저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 상상할 수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세요? 금융업계를 완전히 바꿔보고 싶어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젊은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여름 방학 준혁은 혼자서 집중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여보,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예전에는 항상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즐거워 보여요. 맞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거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8월 준혁은 첫 번째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넷 에셋 밸류. 기존 펀드에서 사용하던 개념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물 자산과 연동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 준혁은 흥분해서 노트에 적었다. 새로운 암호화폐 구상. 실물 자산 기반 음악 저작권, 부동산, 상품 등. 안정적 가치 저장 수단. 실제 사용 가치가 명확한 유틸리티 토큰. 9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준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동기들과 공유했다. 와,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가요? 물론 어려울 거야.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준혁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스터디 그룹에서 역할을 나누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제가 블록체인 기술 부분을 담당할게요. 저는 스마트 계약 부분을. 그럼 저는 전체 시스템 설계를 맡겠습니다. 10월 첫 번째 프로토타입 개발이 시작되었다. 아저씨, 이거 정말 만들 수 있을까요? 학생들도 프로젝트의 규모를 실감하며 걱정했다.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별로 접근하자.
먼저 기본적인 토큰 발행부터 준혁의 체계적인 접근법이 빛을 발했다. 20년간 금융업계에서 복잡한 상품을 개발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연말 첫 번째 학기를 마무리하며 준혁은 놀라운 진전을 보였다. 김준혁 씨, 논문 쓸 생각 없어요? 교수가 제안했다. 논문이요? 네.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융합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분야거든요. 학계에서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준혁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요. 그해 연말 준혁은 1년을 돌아보며 일기에 적었다. 47세에 시작한 대학원 생활이 1년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20년간 금융업계에 서싸은 지식과 새로 배운 기술이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 넷 에셋밸류 기반의 유틸리티 암호화폐. 이게 내가 찾던 답일 수도 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보자. 이번에는 다르다.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고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다. 내가 직접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48세를 앞둔 김준혁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금융 전문가에서 기술 혁신가로, 직장인에서 진정한 기업가로 변화하고 있었다. 20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얻은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었다. 나이를 잊고 꿈을 품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진짜 혁신은 경계를 넘나들 때 일어난다는 깨달음이었다. 준혁은 과감히 다니던 회사에도 사표를 제출했다. 3권 2장 첫 번째 깨달음. 2010년 2월 준혁의 홍대 사무실. 정말 이상해요, 아저씨. 스터디 그룹 멤버인 정민이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30%씩 오르락내리락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게 바로 문제야. 화폐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어.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거죠? 투기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지. 진짜 화폐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날 오후 준혁은 혼자서 비트코인의 근본적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이트보드에 정리한 내용. 비트코인의 한계. 1. 가격 불안정성 화폐 기능 수행 불가. 2. 내재 가치 부족 투기적 거품 위험. 3. 확장성 문제 거래 처리 속도 한계. 4. 에너지 소비 환경 문제. 결국 기술은 혁신적이지만 경제적 설계에 문제가 있어. 준혁은 자신의 20년 금융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3월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재 가치. 준혁은 갑자기 일어서며 외쳤다. 암호화폐의 실물 자산을 뒷받침하면 어떨까? 스터디 그룹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실물 자산이요? 맞아. 예를 들어 음악 저작권, 부동산, 원자재 같은 것들 말이야. 학생들이 의아해했다. 그럼 기존 증권이나 펀드와 뭐가 다른 거죠?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탈중앙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거야. 4월 준혁은 구체적인 모델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넷 에셋밸류 기반 암호화폐. 이름도 정했다. PIM 플랫폼 인터그레이션 모델. 기본 구조. 실물 자산풀을 조성. 각 토큰은 자산풀의 지분을 나타냄. 자산 가치에 따라 토큰 가격 결정. 투명한 자산 공시와 주기적 평가. 이거면 비트코인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민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했다. 자산을 어떻게 확보하죠?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가요? 준혁도 막막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행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일단 작게 시작해보자. 개념 증명용 프로토타입부터. 5월 첫 번째 시행착오가 시작되었다. 음악 저작권을 토큰화한다고 해봅시다. 준혁이 설명했다. 1970년대 히트곡 하나의 저작권을 1000개 토큰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각 토큰은 그 곡 수익의 0.1%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배당을 하면 자본시장법의 유가증권이 되니까 해당 수익을 안정기금이라는 금융기관 신탁 계정에 일정 비율로 적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적립금액만큼이 코인의 가치가 되겠죠. 그리고 적립금은 저작권료가 매월 들어오니 계속 가치 증가가 되겠죠. 그런데 누가 그런 저작권을 팔까요? 그게 문제네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6월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아저씨, 저희 할아버지 소개해 드릴까요? 정민의 제안이었다. 할아버지가 1970년대에 작곡가셨거든요. 지금도 저작권료 나온다고 하시는데. 정말요? 네. 한번 만나보세요. 정민의 할아버지 박종철 선생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70년대에 여러 히트곡을 작곡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가 좋았지. 지금도 가끔 저작권료가 나오긴 하지만 혹시 그 저작권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에 관심 있으시겠어요? 박 선생님이 호기심을 보였다. 어떤 사업인가요? 준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선생님의 음악이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수익과 더 넓은 팬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봅시다. 7월 첫 번째 실제 자산이 확보되었다. 박 선생님의 대표곡 여름밤의 꿈 저작권 일부를 PIM 토큰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학생들이 흥분했다. 하지만 준혁은 신중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기술적 구현부터 법적 검토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8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스마트 컨트랙트 코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음악 저작권 수익을 자동으로 분배하는 알고리즘도 복잡하고. 하지만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 준혁의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학생들의 기술력이 결합되면서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9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다. 됐다. 정민이 외쳤다. 정말 작동해요. 모니터에는 간단한 지갑 인터페이스와 토큰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다. PIM1 여름밤의 꿈 박종철 작곡. 발행량 1000토큰. 현재 가치 토큰당 미래 가치를 환산할 경우 5만원. 하지만 준혁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진짜 테스트를 해봐야지. 첫 번째 투자자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음악 저작권을 암호화폐로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시장이 있을까요? 기존 음악 산업과 충돌하지 않을까요? 10월 좌절의 시간이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하네요. 정민이 낙담했다. 당연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니까. 준혁은 오히려 담담했다. 혁신이란 원래 이런 거야. 처음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죠?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설득하는 거지. 그리고 더 확실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야. 연말 준혁은 1년의 성과를 정리했다. 비록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었지만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1. 넷 에셋 밸류 기반 암호화폐 개념 정립. 2. 음악 저작권과의 결합 모델 개발. 3. 기술적 구현 가능성 입증. 4. 실제 자산 파트너 확보.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자. 그의 연말 일기에 준혁은 적었다.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 기술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물 경제와 연결되어야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PIM의 기본 개념은 확립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더 많은 자산 파트너가 필요하고 법적 프레임워크도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방향은 옳다고 확신한다. 언젠가 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48세 김준혁은 첫 번째 중요한 깨달음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기술과 전통, 혁신과 안정성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3권 3장 암호화폐의 철학. 2011년 1월 준혁의 사무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정민이 흥분해서 뛰어들어왔다.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었어요. 모니터에는 달러 1.03이라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대단하긴 하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준혁은 침착했다. 끝이 아니라니요? 이제 진짜 투기가 시작될 거야.
그리고 곧 큰 폭락도 올 거고. 과연 준혁의 예상대로 몇 달 후 비트코인은 급락했다. 그 무렵 준혁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정민아, 너는 암호화폐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중앙화된 권력, 높은 수수료, 느린 거래 속도. 맞아.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준혁은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을 보면 피라미드 형태의 그림이었다. 맨 위에는 소수의 금융기관이 있고 아래로 갈수록 일반인들이 있지. 그래서 탈중앙화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함정이야. 준혁이 다른 그림을 그렸다. 완전한 탈중앙화는 혼란만 가져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그럼 어떤 게 답이에요? 코오너십? 준혁이 새로운 도형을 그렸다. 원형이었다.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구조. 탈중앙화도 아니고 중앙화도 아닌 상생의 구조지. 상생이요? 맞아. 한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 이때부터 준혁의 철학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PIM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야. 스터디 그룹 전체에게 설명했다. 새로운 공유경제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거지. 어떤 생태계요? 지금 나와 있는 공유경제랑 다른 건가요? 다르지. 지금 나와 있는 공유경제는 점유를 같이 할 뿐 수익을 공유하지 않잖아. 우리 공유 생태계는 소유와 수익이 공유되는 시스템. 예를 들어 음악을 만든 사람, 투자한 사람, 홍보한 사람, 심지어 소비한 사람조차 참여자로 모두 그 성공의 과실을 나누어 갖는 거야. 2월 준혁은 더 구체적인 모델을 설계했다. 코오너십 기반 음악 생태계. 1. 창작자 음악 제작, 저작권 토큰 발행. 2. 투자자 토큰 구매로 창작 지원. 3. 플랫폼 유통 및 홍보 서비스. 4. 소비자 이용료 지불, 일부는 토큰으로 받음. 5. 모든 참여자 음악 성공에 따른 수익 공유. 이거면 음악 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민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했다. 기존 음악 산업이 받아들일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준혁도 고민이 깊었다. 혁신이란 기존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결국 받아들여질 거야. 3월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 박종철 선생님이 다른 원로 음악인들을 소개해 주었다. 이분은 1980년대 최고 히트메이커였던 김성수 선생님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종철이가 새로운 사업 얘기를 하던데. 김 선생님은 회의적이었다. 젊은 친구, 음악계는 보수적이야.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 하지만 준혁의 설명을 들은 후 김 선생님의 반응이 달라졌다. 흥미롭네. 그런데 정말 가능한 일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까? 선생님의 음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 모든 수익을 투명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네.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거든요. 한국의 음악이 아프리카에서 인기를 얻어도 즉시 수익 정산이 가능합니다. 김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 옛날 가요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겠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있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클래식처럼 좋은 음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지거든요. 4월 음악인 네트워크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선생님들 이것 좀 보세요. 준혁이 새로운 개념을 설명했다. 70년간 가치 상승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70년이요? 음악 저작권 보호 기간이 70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수익이 발생하죠.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에서는 선생님들이 진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기존에는 음반회사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잖아요.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창작자가 가장 큰 몫을 가져갑니다. 원로 음악인들의 반응이 뜨거워졌다.
젊은 친구, 이거 정말 해볼 만하겠는데? 5월 첫 번째 큰 진전이 있었다. 10명의 원로 음악인들이 PIM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단해요, 아저씨. 정민이 흥분했다. 하지만 준혁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음악을 통해 코 오너십 철학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거지. 다른 분야요? 부동산, 농업, 제조업.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어. 준혁의 눈빛이 반짝였다. 상상해봐. 아파트 건설에 투자한 사람들이 완공 후 임대 수익을 계속 나누어 받는 시스템. 농장에 투자한 사람들이 농산물 판매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 우와. 정말 혁명적이네요. 그래. 이게 바로 진정한 공유경제야. 여름, 준혁은 자신의 철학을 정리했다. PIM의 핵심 철학. 1. 상생 윈윈 모든 참여자가 함께 성장. 2. 투명성 모든 거래와 수익이 공개. 3. 지속가능성 장기적 가치 창조. 4. 포용성 누구나 참여 가능. 5. 혁신성 기존 시스템의 한계 극복. 연말 준혁은 1년을 돌아보며 중요한 깨달음을 정리했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야. 스터디 그룹에게 말했다. 진정한 목적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그런 시스템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 다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그의 연말 일기에 준혁은 적었다. 암호화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단순히 화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구다. 코 오너십 철학이 구체화되었다. 이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음악 산업에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모델을 만들고 싶다. 혁명은 총칼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현실이 된다. 49세 김준혁은 이제 단순한 기술자나 사업가가 아니었다. 새로운 경제 철학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다.